자, 오늘 주제는 한국 근대회화의 감정 분야인데요. 그걸 전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0세기 전통 수묵화의 감정을 그 대표 화가인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병관식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진위 문제에 대한 강의가 이제 조선시대를 통과했으니까 진위 감식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보면 진위를 감식한다는 일은 그러니까 안목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장한다는 것까지 이어져서 감식은 감식과 안목과 수장이 함께 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감식과 안목은 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진위를 감식한다고 할 때 감자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그래서 보다. 그래서 그 거울 보듯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견식,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변별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터득한다고 하는 일까지를 포함한 게 이 견이고요. 그 다음에 식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안다, 판별한다, 그 다음에 낯이 있다, 사물을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사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변별하고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감식이죠. 감정하는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감정하는 일은 바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출발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높다 혹은 안목이 낮다, 안목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바로 그 안목이 높은 단계에서 이제 감식을 하게 되는데 안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라는 사전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단어의 뜻은 그대로 눈한 눈목이죠. 눈알 혹은 눈구멍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잘 알다시피 눈은 이제 상형문자에서 온 눈의 모습이고 거기에 안자는 간을 써서 소리음 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죠. 이 안목 감식과 안목은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감정의 기초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학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목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쌓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벌써 이제 45년 미술사를 한 지 45년 좀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와서 더 안목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안목은 평생 쌓인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 쌓이는데 그냥 쭉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언젠가 계기가 있어서 성장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눈이 뜨인다 혹은 눈을 뜬다 감았던 눈을 혹은 보이지 않던 눈을 뜨는 이런 행위가 바로 그 성장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은 흔히 이제 예술가도 그렇지만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고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 타고남이 중요하긴 한데 타고남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직관이 빠른 사람, 직관이 있는 사람 혹은 직관이 뛰어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직관은 타고남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 평생 경험을 통해서 직관이 높은 사람들, 직관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고남 혹은 직관은 믿을만한 건 아니다. 이 감식과 안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조선시대가 제 강의 주제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진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의 문제
수장의 문제. 바로 성롱 김광국이 이 성롱 화원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유한준 문인인 유한준이 김광국의 화원, 성롱 화원에 대한 발문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은 아는 자, 사랑하는 자, 보는 자, 모으는 자가 있는데 아는 자가 진정 사랑하면 진정으로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자가 그림을 모으면 그냥 모으는 걸 일삼는 무리와 다르다. 그래서 성롱을 칭찬한 글이죠. 이거는 이제 유명한 우리 유영준 교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일권에 써서 아주 대중에 히트했던 글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걸 만들게 됐죠. 바로 이제 그 아는 자가 진정 사랑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모으는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막 모으는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눈을 통해서 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소유하게 되죠. 소유. 수장을 하게 됩니다. 내거 소유. 근데 이 소유가 이 과정을 다 아는 자가 진정 사랑하고 진정 보게 되고 그 자가 컬렉션하면 그냥 컬렉션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소유, 내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이 소유는 또 뭐하고 부딪히냐면 욕심하고 부딪히죠. 욕심. 그리고 고 선생은 결혼 아직 안 했죠. 그 남자친구는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과거? 이 사랑하게 되면 지랄 같은 거야, 그죠? 우리 이제 신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질문하기는 어려운데 그 지금 좀 나이 든 그 나한테 물어봐.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선생님 사랑하니까 어떠셨어요? 지랄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새 3일 동안 이 그림인 그 모은 그림과 책을 방을 옮기는 일을 지금 며칠째 해갖고 뭐 어깨 팔다리가 다 지금 쑤시는데 그걸 옮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지랄 같다. 이걸 내가 왜 샀냐? 이걸 왜 사랑했냐?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제 그냥 눈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유한준이 얘기했듯이 원빈은 그림으로 알아보는데 묘하고 그림을 알아보는데 묘한데 형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유의 물질로 보지 않고 정신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정신으로 봐도 물질은 남아. 물질은 창고에 벽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그림 미술품 사랑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목과 감식은 수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유욕, 욕심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지랄 같은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선인들은 마음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강자 말씀에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부러워하지만 마음을 부러워하는 이 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그래서 이 밝은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바로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 저는 가끔 쓰는 표현이 눈은 뭐가 달렸어요? 발이 달렸어요. 발. 네, 눈은 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좋은 안목은 쌓인다, 그죠? 쌓인다. 경험이 진위 감정, 높은 안목 일정의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위 감정 혹은 좋은 안목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부지런한 발. 오늘 주제 성전과 소종, 전통회화의 그 수묵산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한국연구재단 뭐 석학 입문 강좌를 초청을 받아서 한국미사로 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한국미사의 라이벌로 해서 감성과 오성. 인간이 가진 뭐 다 인간은 감성과 오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 약간 더 강한 느낌을 부여해서 18세기의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 수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이제 소정 병관식과 청전 이상범, 이중섭, 박수근.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화가, 이성적인 오성이 강한 화가 이렇게 해서 대립해서 5강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뒤에 책을 내게 되는데 아무튼 오른쪽이 청전 선생님, 왼쪽이 소정 선생님. 두 사람은 상당히 대립돼 있어요. 그림의 화풍도 청전은 평담하고 병관식은 분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청전은 먹과 담태를 차분하게 했고 먹을 강하고 짙게 하는 게 이제 청전과 소정에 서로 대립되는 요소고 청전의 붓은 아주 탄력이 넘치고 소정의 붓은 아주 느슨해요. 이게 이제 또 대립되고 청전은 물론 수평구도를 즐겨 두 사람이 그렸는데 청전은 수직구도는 수평구도에 강점이 있고 소정은 수직구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화가를 이제 두 화가의 산수화풍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전 이상범은 평생 개인전을 안 했어요. 개인전을 못했어. 왜냐하면 캔버스에다 그림을 붙이면 화판에다가 이 화선지를 붙이면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이건 제 겁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가니까 그림이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3, 40점 이렇게 모아져야 개인전을 하는데 그래서 청전 이상범의 경우는 개인전 하면 만들어지는 팜프렛의 기초 아카이브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청전 이상범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림이 모아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전 이상범 대작의 경우만 이제 국전 출품작이다, 어디 은행에 걸었던 그림이다, 뭐 이런 공공기관에 걸었던 그림이다, 이런 것들 외에는 아카이브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청전 이상범의 어려움입니다. 방금 보신 그 오른쪽과 왼쪽 그림에 지금 청전 이상범의 전형적인 강가의 그 낚시라는 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여기 우선 인물을 비교하면 요 선이 좀 엉성하죠. 그죠? 그 옷주름이라든지 자세 묘사가 명확한데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의 집 모양도 이제 청전이 그리는 이 전형인데 또 무너진 텐트처럼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글씨가 화제 글씨 혹은 이 낙관의 청전이라는 이 글씨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쓴 청전이라는 사인 글씨. 그다음에 도장도 좀 희미하죠. 아무튼 도장것보다 이 청전이라는 글씨는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이 진지 감정은 진짜다 가짜다의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그림을 잘 그렸다 잘못 그렸다 그런 출발이 그리고 글씨를 잘 썼다 잘못 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 방법이에요. 1956년 그림이고 청전 그림 스타일로는 약간 습기가 남아있는 물기가 화면에 촉촉하게 남아있는 시대의 그림인데요. 59년도 그림하고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
집 모양. 그다음에 이제 언덕. 집 아래에 있는 언덕 그림. 그다음에 이제 나무 그림. 네, 풀섭. 풀섭.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집과 벼랑, 집과 이 바위 벼랑의 표현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위에 그림이 언뜻 보면 별 이상이 없었는데 청전 스타일의 이런 그 명확한 이 선과 이 준법, 붓을 옆으로 살짝 입힌 절대준법 비슷한 이런 준법의 표현이 명확한데 상당히 애매하죠. 애매하고 이렇게 적당히 문질러서 이렇게 그린 모습이고 또 그 성과 위에 이렇게 지어진 그 집의 안정감이 보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좀 엉성하죠. 그 디테일이 우리 그 기와집이 가진 이 날개, 지붕 날개의 표현이 거의 없고, 그죠? 거의 없고 왜소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청전 이상범의 경우는 이제 선수들, 훈련된 모사화가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청전 그림이 워낙 값이 많이 나오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유작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나 이 나무 표현하고 이 풀섭 표현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선이 명쾌해요. 그죠? 선이 화면에서 선이 명쾌하게 드러나는데 이건 좀 약간 애매하죠. 소나무를 그린 건데 이게 소나무를 그린 건데 소나무인지 아닌지도 살짝 애매하죠. 그죠? 분명한 소나무의 표현이 애매하고 그다음에 풀섭 그림 이 청전 이상범의 그림에 그림이 가진 이 감명 우리 평범한 우리 일상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산천의 풀섭 풍경 이게 이제 청전 회화의 좋은 모습인데요. 바로 그 풀섭에 드리운 그림자. 그러니까 그냥 풀섭에 풀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풀섭에 드리운 계절 그림자죠. 가을이면 가을 그림자, 봄이면 봄 그림자 이런 맛을 잘 내는 섬세하게 내는 그런 화가인데요. 지금 왼쪽에 요 풀섭을 보면 뭉개져 있죠. 왜냐하면 이 풀 표현에 이 자신감이 살짝 적으니까 그걸 이제 뭉개서 지금 여기 풀섭에 있는 이 먹점, 이 터치도 살짝 뭉개지 이렇게 선명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냥 따로따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청전 그림이 가진 청전의 위작을 한 화가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훈련된 것을 이제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그죠? 이게 눈을 이렇게 뭐라고 위작과 비교를 했으니까 대표작을 청전의 가장 대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에 그린 경자년에 그린 유경이라고 하는 지금 호암미술관에 소장돼 있죠. 여기에 이제 풀섭과 개울과 그다음에 민둥산 이게 이제 청전회화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인데 그 표현 전체 유경의 모습이고 그 가을 언덕에
이 소를 앞세우고 귀가하는 진 농부의 모습이죠. 바로 이 그림에 이제 이 경자, 추, 청전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 그림이 청전회화의 가장 이제 기준점 그리고 가장 절정기 대표작. 이 그림 이전과 이후로 이제 형식의 변화가 뚜렷한 거죠. 뚜렷하게 청전 양식의 회화, 전형적인 청전 양식의 회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이 시점과 이전과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전 그림을 이제 감정하는 이제 주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화풍에 있지만 이 낙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부터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00 왼쪽부터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 아까 60년 기점이고요. 이게 방금 보신 유경 1960년 그리고 60년 후반, 그 다음에 70년 이렇게 이제 뭐 사인이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외우는데 금방 외우죠. 사실은 금방 외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청전이라는 이 표현이 20, 30년대에서 자기 50년대 청전회화가 이제 40년대까지는 전통을 배웠고 일본 화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와서 자기 형식을 완성했고 60년대 최전성기를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와서 약간의 매너리즘 시기, 쾌락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청자의 변화를 통해서도 통해서 이 전자는 큰 변화가 적은데 청자는 좀 변했어요, 그죠? 20, 30대 이게 똑바로 썼던 굵게 썼던 이 청자가 그 아래 그 아래 그 뭐냐 이 가로자 비슷한 이런 형태가 좀 길쭉하고 이게 더 길어졌죠. 길어졌고 60년대 그 중반 이후 60년대 이후 70년대는 청자에 약간 굵어졌고 손떨림이 생겨요. 손떨림. 뚜렷하게 손떨림이 생기고 이게 가롭게 뾰족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이 가로자가 불쑥 올라가는 그죠? 오른쪽이 불쑥 올라가고 갈필에 굵어지는 이런 변화를 외우면 대체로 이제 청전 그림을 1차 감정할 때 낙관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청전 이상범이라고 하는 화가를 이제 화가의 화풍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전 이상범은 서화미술원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근대적 미술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심전 소림 등의 교수로부터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심전 안중식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호를 내려주죠. 심전, 마음 심자에다 밭전자를 쓴 안중식이 스승이 청전에게 자기의 호 중에 밭전자를 줘요. 그래서 청전 이상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른쪽이 1913년에 도원문집,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길을 묻는다고 하는 안중식의 전통 조선시대 전통 채색 화풍이 이제 근대로 내려온 그런 모습의 대표작인데 바로 그런 화풍을 청전 이상범이 도원행을 그리면서 배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전통적인 형식이 이제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식민지를 겪게 되죠. 그래서
안중식으로부터 배운 이런 전통적인 형식에서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 1919년 잘 알다시피 이제 3.1운동에 이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조선 지배 방식이 변하면서 22년에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선전을 개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선 화가들이 이제 청년 화가들이 등단하는 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정 이상범 1회 때부터 출품을 해서 선작가, 심사작가, 나중에 친일 경향으로까지 흐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선전의 입선작이에요. 사회 입선작이죠. 보면 이제 안중식으로부터 배웠던 전통적인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일본 남아풍, 선전에 심사 오는 일본인 화가들이 취향에 맞게 이제 우리 근대 화풍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청전 화풍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게 1940년대 금강산 그림을 통해서 얻은 것. 그래서 금강산 만물상, 명경대 이런 그림 현장 사생을 통해서 얻은 우리 땅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청전 이상범의 개성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동시에 이 시점에 청전 이상범의 이제 뭐라 그럴까 친일 행각 이제 같이 병행이 되네요. 이게 청전 이상범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좀 그런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정화풍의 기반이 이제 50년대 특징이 풀섭, 그다음에 풀섭의 풀들, 그다음에 이제 이 언덕 표현, 집, 사람, 소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55년에 원두막 그림이죠. 그래서 상당히 청정 그림이 정적으로 보이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오노 활달하고 붓질 감각이 뛰어난 그런 화가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아침이라는 대표작 이류나무 숲. 이건 청년 고향 같아요. 개울가에 이런 그 자신감 넘치는 이 전통 이 준법, 그죠? 구벽준 같기도 하고 절대준 같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자기화한 그런 청전의 필치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위작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자기 아카이브를 만들어야죠. 그 청전 이상범이 그리는 이 개울과 개울 바위 수섭의 모습이죠. 청전 이상범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청전 선생님이 이게 우리 선생님이 이게 담채를 먼저 했을까 먹선을 먼저 했을까 바위를 먼저 그렸을까 풀섭을 먼저 그렸을까 이런 그 궁금해했대요. 왜냐하면 화실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뒤에 이제 남아있는 그림, 화실에 남아있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먹선이 먼저 가해졌고 그 뒤에 담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평생 이제 화선지, 목판선지라고 하는 중국 선지를 이렇게 옆에서 청전은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구획을 져서 상당히 연필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서 그리게 됩니다. 지금 모출하는 그림의 이제 스케치인데 이제 나중에 그리면서 여기 사람 앞에 소가 한 마리 더 등장하죠. 그리고 청전은 아까도 보셨는데 그 붓털이 길고 붓을 쥐는 모습이 꼭 끄트머리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붓을 맨 끝을 쥐면서 긴 털에 우리가 그러면 흐물흐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붓털에 탄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 올오버 페인팅 같은 액션 페인팅 같은 이 붓질은 이 붓을 쥐고 합판을 세워서 그리고 있어요.
합판을 세워서. 예, 그에 비해서 소정병관식은 붓을 어딜 쥐었어요? 중간을 쥐었고 붓끝이 어때요? 붓끝이 털이 짧아요. 그러니까 소정병관식은 지멋대로 쥐고 지멋대로 그린 거예요. 청전 이상범의 그 탄력 있는 필치가 소정 그림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 또 두 사람이 화판을 세워 그리는데 소정은 의자에 앉아서 눕혀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식의 차이가 또 두 사람을 서로 대비시키고 또 그래서 이 소정병관식의 그림은 좋은 그림과 안 좋은 그림이 막그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타작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청정과 달리 소정은 그래도 비교적 그 현대 갤러리 등을 통해서 개인전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도록 전시의 팜프렛 아카이브가 비교적 있는 편이어서 그런 도록을 통해서 감정하기가 청전보다는 용이한 화가예요. 청전에 이어서 이제 소정병관식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정병관식은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러니까 소림 조석진의 딸이 소정병관식의 엄마죠. 그래서 이 소림이 심전 안중식하고 이 쌍벽인 서화협회 교수였던 소림이 자기 소림의 소자를 병관식에게 준 거죠. 또 소림의 할아버지가 임전 조정규예요. 그래서 임전은 그 임전 조정규의 임자를 또 소림 조석진이 딴 거죠. 작은 임전이다. 임전을 갖고 그 임전 임전 조정규는 바로 단원 김홍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전통회화가 이렇게 그 집안을 통해서 이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림 조석진은 이 외손자를 이제 서울로 데려와서 키웠는데 화가가 되기보다는 도예가 쪽에 생각을 했었고 도예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역시 이제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러면서 서화협회 그 진학은 하지 않고 서화협회 회원들하고 이제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 화단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동연사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었고 청전, 소정, 묵로, 심정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을 그리는 진경산수의 전통을 계승하자 뭐 이런 논의도 했고 했죠. 아무튼 이 1920년대 1920년대 소정병관식의 초기 그림이죠. 이거 다 할아버지 조석진의 화풍을 계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전 이상범이 심전 안중식의 화풍을 계승했듯이 소정병관식은 외할아버지를 계승한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조금씩 화풍이 가벼워지는데 청전이나 소정이 이 선전이 생기면서 일본을 가서 일본인 심사위원들 주변과 일본의 그 남아풍을 소정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12년, 23년 그림인데 1년 차인데 이 시점이 소정병관식의 변화 시점. 그죠? 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실경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상화된 관념산수에서 이제 실경 사생화로 가는 그런 변모를 이 봄이라고 하는 그림 잘 보여주는데 전형적인 역시 일본 남아풍의 시각과 표현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소정 병관식은 이렇게 선전에 집착하진 않았던 게 이제 소정의 자유로운 부분인데 또 한편 보면 소정이 청전 이상범처럼 이렇게 학습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자기가 자득한 그래서
좀 어떤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런 양상을 소정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정의 매력이에요. 물론 소정 병관식도 이제 소림 조선시대 전통을 기반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왔듯이 전통적인 준법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즐겼죠.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길, 나루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산수의 소재를 소정 자기 스타일로 변환해서 그린 거죠. 1940년대부터 소정 병관식의 이제 아주 분방하죠. 아주 분방해서 소나무도 그렇고 그다음 분명한 소나무의 모습에 이 바위 벼랑, 그다음에 집, 사람 표현이 소정의 이제 전형을 만드는 기반이 보입니다. 4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이제 이 소정의 그림이 40년대 말 50년대로 가면서 이제 먹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정묵법 무슨 말이에요? 정묵. 먹을 중첩한다는 거죠. 먹을 중첩하면서 파선, 자기가 처음에 시도했던 선들을 막 깨부수는 파선과 정묵 이렇게 이제 자기 화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묵한 느닷없이 이렇게 커멓게 눌러서 폭포를 드러내는 이런 그 정묵법의 특징이 드러나고 특히 이제 여기 인물 황포 노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정이 현실을 그리긴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갓 쓰고 도포 입은 노인들 그려져요. 팽이 짚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정의 인물 특징, 이제 소정의 그 낭만, 이렇게 방랑벽의 그 자화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인물을 보면 갓을 쓰고 왼팔하고 왼발이 같이 나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이렇게 이런 제시 훈련할 때 왼발하고 왼팔하고 같이 나가면 뭐라 그래요? 공무관이라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 허둥대는 이미지를 자기화하면 자기 스타일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청전 그림. 그 파선과 정목으로 가장 이제 소정 병관식의 전형을 만든 게 바로 이 삼선함 그림이에요. 그 인물들 전형과 함께 정묵과 파선과 정묵의 그 전형을 갖고 있는 게 일법입니다. 지금 선으로 대상을 그렸고 그 선을 파선을 하면서 거기에 정묵, 먹을 중첩시킨 거죠. 그러니까 먹이 시커매 강한 이미지는 주는데 그림이 퇴작이 되면 답답하거나 좀 너무 그 어눌한 부분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도 있게 돼요. 이런 소정병관식의 그림이 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스타일이 바뀌어요. 굉장히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지면서 스타일이 바뀌는데 바로 이제 초목, 이 호초점, 점을 찍기 시작해요. 60년대 중반. 점을 찍어서 똑같은 이제 삼선한 그림인데 점을 찍어서 이 파선과 정묵이 가졌던 무게감이 좀 더 이제 투명감 혹은 좀 되어진다고 할까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50년 말 60년 초반에 가졌던 파선과 정묵의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노인이 돼서 조금 기력이 좀 줄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66년의 그림 삼선함 그림이고요. 왼쪽이 59년의 그림 삼선함 그림. 소정병관식의 가장 절정기 그림이고 약간 형식화되는 그런
시점의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덕굴, 역시 초점을 찍은 이 보덕굴 내금강이죠. 내금강, 보덕암, 그리고 이제 보덕암 암자 그림과 그다음에 이제 내금강의 이제 그 바위 산세, 그다음 포초점을 잔뜩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소전 병관식의 지붕편, 이 15m 구리기둥의 이제 집 한 채를 언덕에 기대서 지은 게 보덕암인데, 지붕이 이제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양반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더 그렸어요. 어떤 그림은 뭐 7개까지 지멋대로 보덕암의 모습, 계곡, 그다음에 이제 법기봉이라고 하는데 그 법기봉은 또 법기봉처럼 안 그리고 정말 좀 자기 기억된 대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겸재정선의 징경산수화법을 본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계승한 형식을 청정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과 다른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소정이 가진 소중한 근대화로서의 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그릴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 이제 미아리고개 도남동 미아리고개 그 풍경인데 거기서 화실을 갖고 거기 살았고 하면서 이제 그린 풍경 같아요. 설경인데 소정 병관식이 살던 곳이. 여기서는 이제 소정 병관식의 그 뭐 호초점, 파선이나 정묵 이런 개념보다 현장 사생을 했다는 느낌을 더. 그래서 이 사생화가 갖는 의미 이게 이제 근대 회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전통 회화가 조금 그거를 소홀히 했고 이제 현대로 와서 그런 화가들을 많이 나왔지만 그 사생이 이제 유화나 서양화법이나 여기에 이제 밀려서 전통 회화는 전통의 이념에 좀 불러앉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수묵화들이 근대 수묵화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미술 시장에. 이유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평전의 어떻게 보면 이상화된 그런 수평구도의 소정의 현실감 있는 대상을 선택한 차이. 그리고 그러면서 평전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유경, 관념적인 그런 우리 풍경 속에 공부, 이상한 사람들이 그려진 데 비해 소정은 철저하게 유랑하는 사람들, 이 풍경화의 소재로 환경 인물로 등장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대표작을 살피면 완전 청전 이상범은 수평구도에서 소정 병관식은 수직구도에서 자기 개성을 잘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양반이 돌아가신 뒤에 무덤을 제가 2012년 그 허가인문 강좌 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묻혀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무덤 앞에 놓인 이 비석이 소정 병관식은 전통적인 이런 비석을 세워놨고요. 청전 이상범의 무덤을 봤더니 현대화된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소정 병관식은 수직구도의 그 비석이고 청전 이상범은 수평구도의 비석을 이렇게 세워서 돌아가신 뒤에도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쌍벽에 그
이미지를 유연스럽게 이렇게 또 만들어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청정과 소정에 대한 제 얘기 마치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감식, 안목, 수장이 같이 가는 일이고 특히 감식과 안목은 함께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의미로도 그렇지만 이 눈, 시작은 눈이다. 모든 걸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하지만 눈이 중요하고 그 안목과 감식은 다시 강조하면 평생 쌓이는 일이다. 평생 해갈 일이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목을 평생 쌓아가면서 스타일, 자기 눈을 또 하겠다. 그 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린 나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